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 미국 시장의 반도체주, 기술주 하락 여파를 좀 고스란히 받아가는 장 초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출회가 약간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양시장이 장중 저점에서는 조금 반등하려고 하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모멘텀이 받쳐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주항공섹터 장 초반부터 괜찮았고요. 2차 전지가 좀 치고 올라가더니 그리고 뭐 긍정적인 섹터의 흐름들이 좀 순환화되는 듯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영향 때문에 시장이 줄줄이 흐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앵커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 오라클의 파장이 전방위적인 섹터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 시장 괜찮을까에 대해 의문 들으실 것 같아요. 일단 브로드컴이 11% 넘는 급락을 가져다 줬습니다. 물론 뭐 괜찮은 그런 영역도 있었지만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발빠르게 왜 브로드컴이 시간의 주가에서 올랐다가 급락했는지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골자는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 이 때문이었습니다. AI 비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를 받쳐줄 만한 자금 그리고 실적 데이터 눈에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 회수,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성장하는 건 좋은데 그걸 우리가 실적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과연 자금 회수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불안감, 그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 그리고 내년 AI 매출 전망치 발표도 이제 보류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악재가 붙은 게 오라클 이슈였습니다. 오라클도 4% 넘는 하락세가 있었는데 역시나 수익성 논란이었고요. 그리고 오픈 AI와 협력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한 2027년에 완공될 거라고 생각한 게 1년 더 지연돼서 2028년 일부가 그때 완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연될 것이라는 보도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대규모로 투자를 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력, 원자재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투자자들은 좀 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수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면 어떡해 라는 부분 때문에 공포 심리가 이제 조장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이퍼스케일러 전반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형상 있는 상황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회수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었고요. 그러면서 AI 서비스 상용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년 혹은 2년 이상 뒤처질 가능성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모두 떨어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대한 직격탄 받아갔고요. 그리고 메타,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전력망 공급 이런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오라클 이슈가 전력망 그리고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어서 살펴드리면 원자력, 전력망 관련주도 줄줄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뉴스케일 13%, 오클로 15%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또 전력 인프라망 관련해서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페름이라고 이게 33% 넘는 급락세를 연출을 했는데 핵심 고객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계약을 이제 철회했습니다. 단위도 좀 크더라고요. 1억 5천만 달러. 근데 무산이 되면서 이거 좀 우려감이 있다라는 걸 좀 인식했고 좀 기름을 좀 붓는 듯한 그런 뉴스거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단 매출이 없잖아요. 그런 데에서 고객사에서 그 계약한 걸 또 걷어 철회를 했으니까 좀 우려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더해서 양자컴, 우주, 위성, 통신 이런 관련주도 줄줄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섹터는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도 미래의 가치를 반영해서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상승하면 빚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꾸라질 수 있는 가능성 심리적으로 있는데 그런 국채금리 상승, 기술주, 급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자컴, 우주, 위성, 통신주 전반적으로 같이 흐릴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주의 주가 흐름도 기입을 해놨습니다. 연준 매파 발언도 이어지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부담, 이 국채금리, 이거 금리 오르는 그런 이슈와 함께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도 많이 좀 역시나 좀 고점에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모건 스탠리가 다만 브로드컴의 목표 주가를 좀 올려 잡았거든요. 443달러에서 462달러. 이거 계속 이게 거품론과 그리고 긍정론이 맞서는 흐름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운명론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일매일 점검해 드리니까 매일매일 그 이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목요일 되겠고 새벽이 되겠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는데요. 최대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실적 데이터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가이던스가 얼마나 나올지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낼 때 실적 잘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마진도 좋아졌다라는 걸 투자자들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면을 들여다 보니까 안 되겠네라는 부분 때문에 급락했던 것 같이 마이크론도 이런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오는지 마진 잘 나오는지 더해서 향후 가이던스가 괜찮은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ASP 평균 판매 단가가 급등하는지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잡아줄 것 같고요. HBM 규모에 따라서 D램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HBM 쪽에서 뭐랄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져갈 게 많으니까 D램 생산을 확 줄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비중 조절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PC 모바일 고객사에서 재고 레벨 건전성 이게 뭐냐면 PC 업체들이 최근 모바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안감이 생겨서 그때 반도체 조정의 빌미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PC 모바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칩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이제 기업이 살아나야 되니까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드웨어 기업들의 가격이 좀 높아지고 가격이 높아진 거를 소비자들이 과연 많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수요 둔화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또 쌓이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걸 의심하고 있다는 것으로 칩 가격 급등에 따른 재고 레벨 이런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말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핫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 사이클상 그 위치가 어디인지 재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점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도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감안하면서 잘 보셔야 될 게 AI 다음이 이제 우주이다. 이 테마가 일정 부분 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Search in F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보면은 투자하는데 주요 지침 교과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이번 분기에 샀는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하나의 리스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 투자 교본이다. 왜냐하면 큰 손인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월가의 큰 손들의 투자축이 움직이고 있는데 AI에서 우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 X에 대한 IPO 이번 주에 주간 그런 기관을 선정할 것이다라는 기사도 났던데 이거는 이제 상장돼 있지 않고 비상장입니다. 그러니까 IPO를 준비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X를 믿는다면 투자자들은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주항공 빅테크는 뭐 테슬라, 아마존 뭐 이 정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조지 소로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이죠. 근데 3분기 구글과 아마존의 비중을 대폭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주항공에 베팅을 하는 흐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구나라는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베이조스가 지분을 매각해서 우주 사업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봤을 때 테슬라 그리고 구글, 아마존 이렇게 세 개가 꼽히고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학개미, 서학 증시에 이제 투자하는 개인 투자분 같은 경우에는 AI 거품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걸 조금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도피처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와중에 우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우주 사업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당장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본업 수익으로 M&A하고 R&D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지분을 매각해서 아마존으로 돈 번 거 그 부분을 따라서 이제 우주항공에 투자하는 것처럼 현재 이러한 현상이
하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주라는 것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으로 미래 투자처이긴 한데 당장 여기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주 환원 이런 부분, 주주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배당이다 이런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엄청 이제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도 지난번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매년 한 차례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겠다라는 야심찬 의지는 갖고 있으니까 AI 다음 우주, 이 시대의 우주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될 하나의 테마로 형성됐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한 10시 1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 시장 좀 분위기 보고 나서 앵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10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특히 코스피는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110포인트가량 밀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낙폭을 조금씩 축소하면서 코스피는 4,100선 회복에 성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불이 상승이고요. 빨간불이 하락인데 일단 오늘 반도체 주들의 이 하락폭이 눈에 띄고요. 전반적인 AI 밸류체인 단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주 그 안에서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깊은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에서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금 브로드컴이 CEO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듯이 지금 계속해서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라클도 AI 데이터 센터의 완공 시점이 1년가량 늦어질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이 AI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에 따른 영향을 오늘 국내 반도체주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장중에 5% 가까이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도 4%가량 하락, 삼성전기도 3%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국내 코스피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시선은 긍정적입니다. 일단 일주일 동안에 SK하이닉스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약 8,700억가량을 SK하이닉스 순매수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번 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예정이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 주가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주 그리고 전력설비 같은 AI 밸류체인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전주들 두산 에너빌리티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관련된 AI 밸류체인 효성중공업도 2.75%가량 하락, LX 일렉트릭도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까지 2% 넘게 빠지면서 전력설비 3사도 오늘 일제히 쉬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우주항공이 좋은데요.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폭이 지수 대비해서 좋습니다. 계속해서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우주항공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된 종목들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4.71%가량 오르고 있고 LRG넥스원도 3% 넘게 상승, 한국항공우주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4.68%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오늘 지정이 되면서 장중에 11%가량 급락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 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이 투경 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늘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쉬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은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이 7%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미국에 관련된 재련소를 10조 원가량을 들여서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단독 뉴스긴 하지만 미국 정부가 2조 원가량을 이 재련소 투자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고려아연이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장중에 27%가량 급등하기도 했는데 오름폭을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7.58%가량 오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좋습니다. 이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가량 상승, 삼성 에피솔딩스까지도 2%에서 3%가량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정유마진 개선 속에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에 안고 S-오일이 7% 넘게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지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 시장보다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으로 지수 자체적으로 올라왔고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장중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혼조세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다시금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가 4%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이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내 기술 이전을 2건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 건이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이었죠. 이제 나머지 한 건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0.92%가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장에서 이 머크의 기술 수출을 한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할로자임이 특허 무효 소송을 했다라는 점에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1%가량 반등으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로봇주들이 그래도 오늘 좋습니다. SPG가 4.93%가량 오르고 있고 원익 IPS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로봇 시장 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로봇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쉬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젠 RNN도 오늘은 1%가량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이 지금 AI 수익성 우려로 쉬어가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도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특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지금 코스피가 4,100선 위로 그래도 재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초반만 하더라도 2.7%가량 하락하면서 큰 폭의 낙폭을 가져갔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올려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낙폭을 회복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 1.46%가량 하락입니다. 4,10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보합으로 올라왔습니다. 0.15%가량 하락, 930포인트 재회복에 성공하면서 93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장 초반, 장 시작 직후보다는 그래도 점차적으로 올려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매 동향으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이 약 5천억가량 팔면서 강하게 팔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기관도 1,6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의 순매수가 낙폭을 회복시켜주고 있고요. 개인 6,5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매수와 순매도를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방향성을 지금 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약 4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개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753억가량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530억가량 팔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시장이 오늘 떨어지더라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머니코드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전략을 드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눌릴 때 우리는 뭘 봐야 할지 그런 쪽으로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둔탁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은 답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후가 삼성 SDI가 되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내년 배터리 주는 긍정적이고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시각에 대한 불편한 그런 감정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실적 추정치도 하향되고 산업에 대한 불편한 그런 요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LG 엔솔 실적 안정성에 기대해 갈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답이고 그리고 모든 악재가 다 시장에서 보여진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반등 여력 내년 1분기에 그런 분위기가 좀 괜찮아졌을 때 삼성 SDI로 전환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써냈습니다. K셀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개선 사이클에 진입하는 단계로 봤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전기차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 휘발유, 그러니까 유류세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폐지나 연비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전기차를 샀을 때 보조금 효과도 있고 이제 싸네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류세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휘발유 차 이런 부분에 대한 매력이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에서 ESS로 전환 투자가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차 전지 연말 가면서 받쳐줬던 모멘텀은 강력하게 ESS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ESS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증설은 거의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좀 면적이 있는 그런 전기차, 그러니까 조금 쉬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공장을 가동해서 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버릴 것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내년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탑픽 중에 탑픽으로 고른 이유도 당연히 ESS 라인 전환에 돌입하면서 ESS 성장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지난주였습니다. SK온과 포드가 이혼을 하면서 ESS 각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일단 고정비는 떨어지고 ESS 활용 예상하고 현재 이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개월 사이 리튬, 코발트 가격도 30% 오르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누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다 불완전한 전기차 시장 안에서 보다 실적 안정성으로 갈 수 있는 LG 엔솔 보셨다가 내년 1분기에 삼성 SDI로 시선을 전환하는 그런 전략, 그런 스토리텔링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산 관련한 조선 관련한 이런 모멘텀이 가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데 SK증권에서 분석을 꽤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골자만 좀 설명해 드리면요. 한화그룹이 호주 오스탈의 지분을 19.9% 확보하는 걸로 현재 이제 틀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호주 정부가 이제 승인을 했고 지분 하지만 20% 초과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엄격하게 좀 제한하는 듯한 선을 긋는 듯한 흐름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오스탈이 뭐냐라고 보시면 이제 미국 호주 핵심 조선 방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주를 이제 근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내에서 함정을 검조할 때 뭐랄까요? 약간 특혜를 갖고 있는 그리고 자격을 갖고 있는 뭐 하나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하나가 한 2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하나는 더 원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주도권을 가지니까요. 근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노리는 건 오스탈 USA라고 해서 이게 어디냐면 소형급 수상함의 거의 최상위급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자력 핵 잠수함은 이제 2등급짜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그래도 탑티어 1, 2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는 결국 오스타 USA를 노리면서 작은 군함이나 그리고 핵 잠수함이나 그런 부분을 결국 만들 수 있는 건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이런 부분을 갖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경쟁사도 있습니다. HD 현대입니다.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헌팅턴 인걸스와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차기 호위함 이런 사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피터즈는 경쟁 이런 두 선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해군 함정에 있어서 예산이 46%가 잠수함 사업에 이제 배정이 돼 있는데 누가 이 잠수함 사업 왜 에이펙 2025 이후에 굉장히 핫한 섹터로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핵 잠수함 거들떠보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는 정당한 자격을 부여받고 이후에 여기에서 큰 사업을 펼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수함 몸통이나 구조물 모듈 제작 가능한 그런 탑티어 2에 과연 진입을 할 수 있을지 관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산 프리미어의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화그룹이나 HD 현대 이쪽으로 좀 시선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 SK증권에서 굉장히 긴 보고서 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답은 말씀드렸으니까 이 안에서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유사 괜찮잖아요. 특히나 이제 SOL이 7%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계속 잘 갈 수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유사를 지금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휘발유 아니고 PX라고 합니다. PX가 뭔지부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PX는 파라자일렌인데 정유사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석유화학의 원료다. 그냥 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PX가 뭔가 원료인데 지금 PX의 수익성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흑자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PX는 원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수익성이 좋아졌냐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마진이 211달러 이제 평균인데 현재는 254달러 정도로 20%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1년 사이에는 62% 상승한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런데 PX가 왜 이렇게 좋아진 건가라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가 강세였기 때문에 PX가 좋아졌다라는 결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8년 밴드 상단 상향을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데 지금 휘발유가 왜 강하냐라고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를 많이 수출해내는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휘발유 수출을 좀 제한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 설비도 폐쇄하면서 공급이 확 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고가 급감하잖아요. 쌓아놓은 것들을 계속 이제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게 가격이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PX 랠리를 이끌다는 건데 정유사 입장에서는 지금 휘발유, PX, 뭘 팔래라고 했을 때 휘발유가 더 강하니까 휘발유를 더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거, 휘발유를 더 생산하기 때문에 PX는 자체적으로 생산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PX 자체적으로 생산이 떨어지니까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이런 부분도 많이 들으셨지만 PX의 생산이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하다 결국 마진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강해서 PX가 랠리를 펼치는데 PX의 생산이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되니까 PX 쪽에서는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구나.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한국 정유사는 PX인가 봤을 때 한국 우리 K 정유사에게는 PX 글로벌 생산의 60에서 70%를 담당해서 굉장히 효자 지금 아이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PTA만 증설하고 내년 PX 공장 증설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쉽게 얘기해드리면 PTA만 증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옷으로 따지면 원단 공장만 증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PX는 원료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PX는 원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단 공장만 생산하는데 원료 공장은 하지 않는 겁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원단 공장을 하려면. 근데 중요한 게 한국이 중국 PX의 수입의 40%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료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까지 수출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PX 가동률이 90%, $100 마진만 개선되더라도 SK 이노베이션은 3,700원의 이익이 납니다. 그리고 S-오일은 2,400억 원의 이익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유사는 매수 근거 지금 PX입니다. 그리고 탑픽은 SK 이노베이션, S-오일입니다. 오늘 S-오일이 7% 급증하는 흔들이 나타나는데 지속적으로 정유사를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이쪽에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DB증권에서 혼합, 전략 이런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골자만 얘기하면 지금은 AI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지금 중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단기 고위험, 근데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지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AI를 보시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통신 서비스 철강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AI 비중 좀 높이시고요. 이후는 저평가 업종 통신 서비스 철강을 봐야 된다고 하니까 DB증권 잘 섞어서 처음엔 수익 내시고 안정적인 포트의 흐름을 가는 게 유리하다. 이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에서 내년 아시아 테크 시장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투자처를 밝혀놨어요. 그리고 결국 AI 인프라 그리고 고부가 부품 핵심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HBM,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스마트폰, PC, 중국 A 클라우드 그 외 공급망 이렇게 쭉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TV 보시는 분들은 사진 찍으셔도 될 것 같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캡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HBM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굉장히 유리하고 스마트폰 PC 같은 경우에도요. AI 그런 부분이 붙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으로 조금 더 조망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스마트폰 PC 근데 AI 더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D램, 낸드 쪽에서 메모리 최강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유리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참고하세요. 네, 오늘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중 저점에서는 좀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오늘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봉의 전환은 시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지난 주말에 지난 금요일날 끝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AI 투자 과잉률이 또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에는 차익시장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브로드컴이 지난주 금요일날 장에서 11%나 빠지면서 이 브로드컴이 말 그대로 내년에 특히 이제 CEO가 이제 그 내년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답변을 한 것이 이게 시장 투자자들에게는 실망감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에는 기술주보다는 그동안 좀 소외됐던 중국 소비주와 같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기술주보다는 다른 차원에서의 이런 시장 섹터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게 사실로 이제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쓰고 하는 부분에서 이 유통주들이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마트가 이제 최대주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신세계 푸드를 이번에 자진 상폐를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이마트와 신세계가 계열 분리를 한다는 신호탄을 쏜 것이죠. 이 부분은 이 이마트 그룹과 신세계 그룹이 계열 분리된다는 것이 예상은 되고 있었지만 아직 그에 대한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준다는 측면에서 시장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여기다 집중적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도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편의점이기 때문에 편의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게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에,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간의 이러한 알력 때문에 수산주 수입을 중국이 완전히 이제 중단했거든요. 그러면서 대신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산 수산물들을 수입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조 시푸드나 CJ 시푸드에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 회사들은 김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측면에서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김밥 인기의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술주 중에서 로봇주들이 파란색을 띠다가 빨간색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IPO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 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에다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부품업체들 중심으로 먼저 반등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SBB테크나 한라캐스트, 우리 BTS, 현대무벡스나 SPG, 원익홀딩스 같이 로봇 부품주들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더해서 스페이스X의 IPO 소식은 우주산업 관련주들에게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트레가이나 이노스페이스, 비트로테크, 콘텍 등이 강세를 나타내는데 이런 IPO를 하는 쪽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민간 부분에서 로봇과 이 우주산업 쪽에서는 민간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여기고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우리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주들 역시나 동양고속이 상한가를 치면서 천일고속이 따라가고 여기다가 이제 삼표 시멘트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 자산주들을 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지금 시장은 시장 내 호재성 재료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조방원이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하게 올라주면서 이 순환매의 한 섹터가 그러니까 한 터름이 끝났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라 고배당을 줄 수 있는 실적 우량주들을 지금 매수하실 때이기도 하고 호재성 재료 내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재료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 흔들리지 않을 좀 탄탄한 그런 종목들 발굴이 좀 필요한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트너님 도움 주세요. 어떤 종목 가져가 봐야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을 때는 무조건 돈이 많은 회사를 즉 안전하는 것을 먼저 기반으로 깔고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예림당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티웨이 홀딩스를 매각하면서 2천억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림당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쪽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지금 진출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머리를 잘 써서 이 투자 조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꼬리자리처럼 잘라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도 꾸준히 해가겠다고 시장에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린당은 거기다가 2천억이 넘는 현금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또 요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꽤 많은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고배당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예림당 같은 종목들 잘 찾아서 편입을 하시면 배당까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현금 주머니가 든든한 그런 기업 예림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훈 파트너였습니다. 연말 정말 산타 랠리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올라타야 되잖아요. 돈이 되는 수익 전략 바로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지만 원화는 되레 힘을 잃었다. 이달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개인과 연기금의 해외 투자, 기업들의 결제 수요가 맞물리며 달러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서울 외국 환중계에 따르면 12월 들어 12일까지의 평균 환율은 1,470.4원으로 1998년 3월 이후 최고치다. 달러 지수는 98선까지 떨어졌지만 원화는 50원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통화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만 역주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충격이 아닌 구조적 약세로 진단한다. 국민연금과 개인의 해외 투자 확대가 환율 상승 요인의 70%를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TF를 가동하고 환전 인센티브와 투자 가이드라인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분간 1,400원대 고착화는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말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 분석을 아주 잘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말씀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2월 FOMC가 지나고 시장이 어떤 분위기일까 싶었는데 그리고 계속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준 쪽에서 나오는가 봐요. 여기에 시장이 좀 깜짝깜짝 놀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아직은 괜찮은데 네. 조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요. 지난주에 금요일인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연준 회장 케빈 워시와 케빈 네. 헤스시를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두 사람을 좀 다 열어놨어요, 가능성을. 그러면서 앞으로 누가 되든지 신임 연준 의장은 백악관이랑 나랑 네. 상의를 해야 되겠다. 금리를 자기가 결정하겠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금리가 오히려 튀었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조금 얄궂죠. 예. 사실 금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1%까지 내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시장은 오히려 금리가 불안정하는 그러한 요인이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돈을 많이 푸니까 성장률은 높아지겠지만 물가는 안 잡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장기 금리는 이제 올라가는,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 금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트럼프가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네. 아무튼 시장은 좀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둘러싸고 어수선한 환경이고요. 그래도 금리 인하를 바라고는 있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물가가 안 떨어져서 금리를 팍 낮출 수도 없는 계속 연준의 그런 고민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관세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나와도 역시나 관세는 물가에 또 영향을 주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고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한 1회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 2회, 3회 이렇게 좀 인하하기 위해선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떤 시그널들을 좀 받아야 되는 건지. 소비가 꺾여야죠. 예. 아무래도 소비가 꺾이려면 사실은 고용이 둔화돼야 되고 고용이 얼마만큼 둔화되면 그런 일이 생길까. 저는 연속 실업수당 선고 건수를 좀 중요시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취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지표니까요. 네. 미국이 지금 최근 데이터가 183만 명 정도 되는데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지? 네. 궁금해하실 텐데 팬데믹 이전에 코로나19 이전에 미국 경기가 좋았을 때 170에서 한 180만 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83만이라는 것은 과거 호황기 때 수준이니까 그렇게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 200만이나 지금부터 한 10% 이상 증가해야 예. 아마도 이제 우리가 고용 시장이 더 이제 좀 불안한 그러한 양상으로 우리가 확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업자 수인데 실업자 수가 숫자로는 지금 760만인데 실업률로는 4.4%. 네. 실업률로 보면 지금 최근에 한 0.3%포인트 올랐지만 실업자 수 760만은 아직까지는 미국 소비를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이게 조금 더 올라와야 그래서 결국엔 소비가 줄어야 소비가 얼만큼 줄면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거냐, 네. 심지어는 50bp 비컷을 할 거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실질 물가를 제외한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비 지출이 지금 2.5%거든요. 한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뉴스에 예, 그러네요. 도배가 될 예, 겁니다. 예. 미국 소비 얼어붙었다.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네. 지금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네요. 고용이 또 소비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연준은 금리를 굉장히 뭐 갑론을박 연준위원들끼리 치고받지만 고용이 버티고 있고 경기가 버티고 있고 경기 침체 위험이 낮으니 시장은 뭐 상당히 골디락스 경기를 좀 즐길 수도 있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의 굉장히 근간은 소비인데 소비가 확 꺾여야 된다는 건 침체로 가는 국면에서 뭔가 불꽃이 이제 튀어야 되는 건데 안 좋은 얘기로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올 가능성도 네.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자연스럽게 달러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지금 뭐 환율이 1,480원대를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뭐 두 가지로 해서 좀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달러, 네. 달러 인덱스 자체. 정확히 말씀드리면 달러의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에 대한 이제 상대 가격 예. 이런 것이 지금 뭐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좀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금리를 내린다면 저는 내년 3월, 6월 25bp씩 두 번 내려서 최소 3.25%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네. 내려갈 것 같은데 나머지 유로존이라든지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 대부분 미국처럼 그렇게 못 내릴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의 다른 국가의 기준금리 차이라든지 또 장기금리 차이가 좁혀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글로벌 달러는 좀 약세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주 큰 약세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원화가 대폭락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위험은 일단 죽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요한 우리나라의 고유 환경인데 지금 7월 7일이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한국 관세를 25% 부과하고 투자를 압박하는 글을 올린 선전포고의 날이었는데 7월 초부터 지금 일본 엔화, 대만 타이완 달러 그리고 우리 원화 거의 비슷하게 8%에서 10% 절하됐어요. 네, 동조화되고. 예, 3개국이 왜 동조화됐을까? 예. 하반기에. 이거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앞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네요. 공통점이 거기에 있네요. 네, 그러니까 원달러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새해 들어서 이제 200억 달러의 첫 전략 투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스가 제외한 200억 달러의 한도로 투자가 처음 시작되는데 예. 어떤 기업이 어느 업종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투자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면 네. 이걸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저는 판단할 것 같아요. 해석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달러가 혹은 엔달러도 대만 달러도 동시에 안정될 수 있다. 예. 이 3개국이 지금 이른바 미국의 이번 통상 정책의 가장 큰 피해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불확실성이 예, 이 예. 부분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규모를 투자하는 건 아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그런 불확실성에서 해소돼야지 뭔가 환율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안정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200억 네. 달러가 뭐 외화 자산 운용 수익에서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작년 올해까지는 안 나가는 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규모 200억 달러라는 적지 않은 외화가 예. 어쨌거나 나가니까 환율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엔화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게 3개국이 좀 동행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BOJ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금리 인상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또 예전에 우리가 급발진 뭐랄까 그 엔케리 테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 불안감을 한번 경험해 본 바가 있어서 네. 그런 또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뭐 제한적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또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BOJ는 네. 금리를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지금 동경도 물가가 2.7% 굉장히 위협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네. 지금 뭐 다카이치 내각이 대규모 지금 그 추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엔화가 약세로 가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BOJ마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엔화가 뭐 훌쩍 160엔을 넘고 이것은 이제 또 일본의 물가 상승으로 또 결국에는 경제 체력의 악화로 악순환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조금 뭐 진퇴양난인데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래도 완만하게 띄엄띄엄이나마 내년까지 올해 이번에 지금 12월에 올리고 또 내년에 한 2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 주셨듯이 이제 엔캐리의 청산 대규모로 일본 저금리에 이제 그것을 못 사겠다 그러면서 네. 이제 밖으로 나간 돈들이 네. 다시 이제 집 나간 돈들이 일본으로 돌아오면 결국엔 뭐 일본 자금이 미국 국채도 팔고 또 주식도 팔고 하면서 전 세계 자산이 조금 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위험이 있는데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뭐 그 규모는 전체 엔캐리 자금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뭐 공격적으로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굉장히 엔화를 보면서 엔화가 위협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일본 하면은 최근 이제 중국 관계를 계속 네. 떠올리게 되는데 확실히 이제 미국 편에 있어서 뭔가 대응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이 이제 중국과 이렇게 갈등을 계속 보이면서 네. 그러게요.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조금 뭐 최근에 미국의 전략 보고서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약간의 이제 대륙별 각자 도생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일본 편을 들어야 마땅할 미국이 조금 애매한 태도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국제 정세가 불확실성이라는 표현밖에는 적절한 표현이 안 떠오릅니다. 지금 전 세계 무역 질서가 분절되고 있고 자유무역이 후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정학적으로도 미중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듯한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자유우방 국가인 일본을 조금 약간은 거리를 두는 이제 이런 측면이 복잡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환율 시장에도 알게 모르게 녹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뭐 크게 당장 시장을 위협할 그런 이벤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이제 듣고 나니까 정리가 되네요. 이제 산타랠리 이게 좀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또 불확실성에 쌓여 있어서요. 관문은 뭐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얻으려면. 예. 네, 결국에는 지금 많이 오른 빅테크 주가가 지난주에 뭐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 사실 브로드컴이 많이 폭락한 게 지난 주말에 사실은 뭐 4월 관세 날 이후에 20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게요. 네. 189%. 그러니까 사실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압력이 굉장히 있는 거죠. 압력이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좋은 뉴스 아니면 혹은 뭐 약간의 기대감을 조금 빗나가는 그러한 실망 펀더멘탈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S&P 500 EPS의 증가율이 올해 12%에서 내년에 13%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월가의 컨센서스가요. 제가 볼 때는 달성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기업들이.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으되 전체적으로 지금 분기마다 우리가 받아보는 미국의 빅테크들의 이익이 나쁘지 않다면 그렇게 우리가 조금 산타랠리 크던 작던 뭐 큰 산타랠리는 아닐지라도 또 이어서 또 내년 1월 장세 뭐 기대에 봄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펀더멘탈은 살아있다. 실적으로 벌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옥석 가리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투자자분들이. 맞습니다. 네, 오늘 연말 전략 이렇게 쭉 정리해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가 이렇게 좀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좀 많이 나와주셔서 저희 전략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부터 2달간 주식거래 수수료를 인하한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한국거래소의 기본 수수료율은 현행 0.003%에서 지정가 주문은 0.00134%, 시장가 주문은 0.0018%로 낮아진다. 최대 40% 인하된 수준으로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요율이다. 거래소는 최근 넥스트레이드가 일평균 거래대금 13조 원을 넘어서며 점유율을 위협하자 대응에 나섰다. 실제 거래소의 상반기 거래 수수료 수익은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거래소는 이번 인하를 통해 수수료가 투자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한 달가량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식품업계에서 가장 핫한 맛이 뭔지 아시나요? 이제는 단짠도 아니고 매운맛 하나로 승부하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바로 스와이시인데요. 이 스와이시는 달콤한 스위트 그리고 매운 스파이시를 합친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맵단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최근 국내 식품업계가 이 스와이시 트렌드에 본격적으로 올라타고 있습니다. 농심, 삼양식품, 롯데 웰푸드까지 스와이시 컨셉을 반영한 신제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아예 스와이시라는 단어 자체를 상표권으로 선점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맛의 유행을 넘어 브랜드를 먼저 차지하려는 경쟁으로 번지고 있는 건데요. 농심은 최근 해외 소비자를 겨냥한 신라면 김치볶음면을 선보였습니다. 외국인에게 친숙한 단맛에 한국식의 매콤함을 더한 전형적인 스와이시 전략인데 이 농심은 이 제품을 2026년 글로벌 주력 제품으로 키운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도 빠질 수가 없었겠죠. 스와이시나 불닭 스와이시까지 상표를 출원했고요. 롯데 웰푸드 역시나 스와이시 꽃갈콘을 등록하며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갑자기 스와이시일까요? 이 흐름의 출발점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스와이시가 하나의 대세 맛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Z세대의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78%가 매운맛을 좋아한다고 답했고요. 달콤하고 매운 조합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마트에는 스위트 앤 스파이시 제품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레이즈에는 스위트 앤 스파이시 허니 감자칩을 출시했고요. 트레이더 조는 핫허니 팝콘을 한정 판매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받는 게 바로 핫허니, 그러니까 꿀에 매운 고추를 더한 소스입니다. 대표 브랜드인 마이크스 핫허니는 미국에서 3만 개 매장, 그리고 3천 개 식당에 입점을 했고요. 연매출은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로 K푸드의 차례가 오는데요. 이 스와이시 맛을 구현하는 핵심 재료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바로 고추장입니다. 글로벌 고추장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틱톡과 SNS에서는 고추장 레시피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쉐이크쉑은 고추장식 치킨쉑을 미국과 영국까지 확장 출시했고요. 미국 스낵 브랜드 캐틀칩은 스위트 앤 스파이시 고추장칩을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요. 한국의 전통 맛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현지 소비자가 좋아하는 달콤함을 더한 고추장이 킥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와이시 관련주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심인데요. 출시 40주년을 앞둔 신라면이 올해 누적 판매량 425억 개를 넘길 전망이라고 합니다. 매출의 6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한 만큼 이미 글로벌 슈퍼 메가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최근에 신라면 투움바 그리고 출시된 신라면 김치볶음면이 매콤함과 달콤함을 결합한 스와이시 컨셉으로 신라면 브랜드의 확장성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심은 특히 이 김치볶음면을 내년 글로벌 시장 확장의 핵심 카드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다음 관련주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인데요. 불닭볶음면을 앞세운 삼양식품이 12월 초 기준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요. 특히 미국 수출이 다시 반등하면서 내년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을 음식료 업종 내 해외 성장 최선호주로 평가하고 있고 또 최근의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와이시 맵단 트렌드는 불닭 브랜드의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짠을 지나 맵단, 그리고 이제는 스와이시입니다. 맛의 트렌드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신라면과 불닭, 두 개의 글로벌 K라면 브랜드가 견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맛있고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입섭입니다. 저는 맵찔이어가지고 맛매운 걸 좋아해서 삼양라면에 이번에 새로 나왔던 우지라면 샀는데 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쌓여 있습니다. 8개. 네, 원하시는 분 댓글 다시면 드리겠습니다. 안 매운 거 원했는데 왜 거기 소스가 매운 거죠? 자, 오늘 매운맛 종목들이 몇 개밖에 없네요. 자, 코스피 신세계 보겠습니다. 자, 정말 그 신세계도 장기적인 그 상승 종목이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뒤로 이제 붕괴가 되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20년 선의 중요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앵커님이 저거 코너 하고 있을 때 한 1분 안 사이로 대충 생각나는 거 그냥 찍어서 찾았거든요. 보세요. 그냥 찍어서 이거 맞춰온 게 아니라 1분 만에 검색한 거라니까요. 자, 지금 신세계 봐봐요. 연봉에서 20년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항상 빨간색이 20선이잖아요. 일봉에서는 21선이고, 주봉에서는 20주선이고, 월봉에서는 20개월 선이고, 연봉에서는 20년선이잖아요. 근데 20년선을 봐보세요. 20년선 밑으로 내려가고 나서 20년선의 그 저항과 지지를 확인해 보세요. 봐봐요. 한치 오차도 없죠. 지금 2021년도에 밀렸을 때 양봉은 이 위에가 종가인 거 아시죠? 밑에가 이 봉의 그 꼬리, 윗꼬리 아랫꼬리는 그 연의 최고가, 연의 최저가고 이 몸통 있죠, 몸통의 양봉의 이 끝은 종가잖아요. 연의 종가 끝나는 마지막 날 종가. 여기는 시가고 시작가에서 종가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양봉인 거고, 음봉은 왜 음봉이에요? 음봉은 여기 반대죠. 몸통의 위가 시가고 연의 시작가, 맨 첫날 가격, 그 다음에 몸통의 아래쪽이 연의 마지막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의 시작가보다 마지막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음봉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세요. 정확하게. 이 지금 2021년도에 이 몸통의 끝에 종가가 정확하게 20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보세요. 지금 연의 고가가 정확하게 20년선에 맞고 떨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 한치 오차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연도 딱 보세요. 이번 연도에 밑바닥에서 올라갔는데 지금 딱 어디 걸려 있어요? 20년선에 걸려 있죠. 물론 다른 10년선도 그래요. 그렇죠? 이거 보면 한치 오차가 없잖아요. 지지 저항이. 이 올해 장기간의 차트일수록 더욱더 그래요. 신뢰도가. 근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찾은 건데 영업무역홀딩스 보세요. 영업무역홀딩스 보세요. 결국 어디 지키니까 살아난 건가요? 2020년에 코로나 때 이 몸통이 음봉이니까 종가가 여기 끝이잖아요. 몸통의 종가를 보세요. 정확하게 20년 선이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에 보세요. 몸통의 이 연의 시가가 정확히 어디예요? 20년 선이죠? 그렇죠? 2022년도도 보세요. 연의 저가가 여기 정확하게 20년 선이죠? 20년 선을 3년 동안 어떻게든 빨랫줄처럼 버티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또 보여드려요? 지금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며칠 전에 봤죠, 이거.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보세요. 20년 선을 여기 또 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번 연도도 그랬네요. 어떻게든 20년 선 지켜내니까 어때요? 여기 살아났죠. 20년 선이 그러니까 뭐예요? 20년 선만 어떻게든 저기서 버티고 있으면 기회가 온다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많은데요. 동서도 보시겠어요? 동서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이게 한치 오차도 없잖아요. 이게 자로되고 그은 거 같죠? 자로되고 그었겠어요? 아니면 미스터 마켓이 이걸 다 관할하고 있겠어요? 미스터 마켓이라는 생물이 다 관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인데 저렇게 많이 맞아 떨어질 리가 있나요? 저 기업들이 뭐 짰나요? 짜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짜요, 저게? 동서도 보세요. 2020년 코로나 때도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그 상황에서도 여기 보시면 꼬리 끝이 여기 딱 20년 선이에요. 한치 오차가 없죠. 이거는 삐져나온 것도 없습니다. 2023년도에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랬죠. 버티고 있으니까 살아남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또 보여드려요? 한국시혜석이 보실래요? 한국시혜석에도 보세요.
한국셰일석유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이 음봉이 요 20년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또 뭐가 지켰어요? 검은색 5년선이 절묘하게 여기 딱 닿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마지노선으로 밀려도 5년선이 완전히 데드크로스가 안 나면 여기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죠. SPC 3리 볼까요? 자, SPC 3리 어떻게 됐나? 지금 보세요. 맨날 K 뭐 호빵에도 안 오르는 이유가 여기 2020년도부터 2020, 21, 22는 20년 선에서 겨우겨우 버텼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여기 무너졌죠? 2023, 24, 25 보세요. 20년선 아래로 내려가니까. 연의 고가가 정확하게 거기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2020년 이후에. 20년선 아래로 갔기 때문에 얘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올라오기가. 여기 끝에가. 신세계 보시겠어요? 다시 이제 신세계로 돌아옵시다. 다른 것도 많아요. 자, 2020년도, 지금 2025년도 올라갔는데 20년선에 딱 걸려 있잖아요. 여기가 넘어서면 이제 대세 상승세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년선이 무너지면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보죠. 롯데케미칼 보세요. 롯데케미칼이 왜 힘들죠? 여기 지금 2022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다 보세요. 뭐 연의 여기 지금 저가라던가 2021년도는 아니면은 이 연의 종가 2022년도 기준으로 20년선을 어떻게든 버텼잖아요. 코로나 때도 지금 저가로 내려갔지만 종가로는 여기 위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2023년도부터 이 밑에 무너졌죠. 20년선 아래. 20년선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무슨 대기업이건 뭐가 살아나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세계가 드디어 뭐 4년 버텼다 저거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기업개요 보겠습니다. 20년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맨날 뭐 연봉을 맨날 볼 건 아니지만 연봉이 대세가 머리 안에 있어야죠. 어느 시점인지. 20년선 아래에 있는 거를 쥐고 앉아 있으면은 얼마나 그 생명력이 짧은 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를 머릿속에 인지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을 저기를 해야죠. 생각을 해야죠. 1955년도에 설립되었어요. 백화점 대표 기업이고 신세계, 현대, 롯데 3강이죠. 자, 그다음에 연결기준 매출액 보니까 3분기까지 5.2% 매출액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7.7%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43.6% 감소했네요. 그렇죠? 외형 성장은 있었는데 마진이 안 좋아요. 자, 그다음에 신세계 강남점. 신세계 강남점이 전국에서 매출 1위죠. 자, 강남점 하이엔드 큐레이션 그리고 신세계 스퀘어 본점이죠.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자, 면세업이 중국 경기부양책으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된다. 지금 면세업이 어려운데 지금 저 호텔 신라랑 저기가 나갔죠. 롯데랑 나와가지고 지금 뭐 인천공항 면세점 다시 입찰한다고 하는데 도소매업은 어뮤즈 인수와 투자로 온라인 채널 신세계 V를 최고 럭셔리 플랫폼을 성장 중인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뉴스 보겠습니다. 자, 뉴스에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주요 점포 강남점 본점 리뉴얼. 그렇죠. 지금 강남점 본점 리뉴얼하고 그 SSG 푸드마켓 청담동에 그것도 없앴더라고요. 그거 없애고 이제 하우스 오브 신세계라고 신세계 강남에 하우스 오브 신세계 잘 돼서 하우스 오브 신세계 청담으로 바꿨더라고요. 전부 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럭셔리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 명동에도 그 저 뭐 헤리티지 신세계라고 옛날에 신세계 역사를 알 수 있는 뭐 그거 만들었잖아요. 신세계 면세점 운영하는 신세계 DF는 인천공항점 철수를 결정했고, 자, 결국에 저거는 못 버틴 거죠. 면세점 수수료 부담이 높아져서 저게 그 장사가 안 돼도 입점 수수료가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매출 뭐 연동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도 안 돼. 매출 연동도. 그렇죠? 매출이 안 나오니까. 자, 그래가지고 4월 달에 DF 이권역 사업 철수했다. 그래서 적자를 떨어낸 거죠. 적자 사업부를 철수하니까 하반기 흑자 전환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 무너진 것도 저게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히스토리 오브 후라던가 이 지금 저기서 잘 팔리는 거잖아요. 이 면세점에서 주로 잘 팔리는 것들이었는데 그 부분이 무너지니까 면세점도 무너졌는데 면세점에서 잘 팔리는 화장품도 무너져 버린 거죠. 자, 설화수죠. 설화수가 기억이 안 났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지금 저 의류 수입해다가 파는 거잖아요.
몽클레어도 갖다 팔고 소비 심리 개선으로 패션 부분의 매출 반등이 예상된다. 자, 그다음에 뭐 저거 얘기 나와서 지금 천일고속 동양고속 거의 뭐 크레이지 모드였잖아요. 천일고속이 계속 가다가 거래 정지되니까 동양고속이 또 가고, 그렇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최대 주주인 신세계 센트럴시티 또한 재개발 기대감으로 자산가치 부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랐는데 그 무슨 터미널인가? 무슨 트럭 터미널이 뭐 2억 원 손해보고 팔았더라고요. 좀만 기다렸으면 이득이었는데,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드디어 4년 버텼다. 야, 돌아왔구나 태시가. 근데 왜 아직도 펄었냐? 저분이 이제 정말 오래전에 사신. 저건 이제 월봉이거든요. 아까 제가 연봉 보여드렸잖아요. 연봉 보여드린 이유는 내가 가진 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이제 그 연봉을 맨날 보진 않고 월봉 정도의 길이는 또 보죠. 근데 월봉에서 지금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 장기 하락 구간을 뚫고 지금 일단 러퍼컷을 날리고 있어요. 근데도 아직도 펄었다는 것은 아마 더 전에 사신 분이죠. 더 전에. 자, 좀만 더 힘내줘. 나 탈출 좀 하자. 얘는 진입점을 못 잡겠다. 드디어 4년 버텼다. 자, 이분은 4년 버텨가지고 지금 수익이 조금 그래도 나거나 보합이 아닌가, 그렇죠? 본전에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그림을 오신 분은 아직도 본전도 안 낸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일단은 2025년도에 몇 년 만이죠? 2018년에 저 고점이 2018년이에요. 2018년에 고점 찍고 7, 8년을 그냥 그냥 갖다 꽂았거든요, 밑으로. 그러다가 지금 일단 2025년도에 들어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변화가 일어난 거죠, 지금. 그렇죠? 저런 변화가 일어난 거고, 아까 연봉에 지금 20년선에 딱 닿잖아요. 만약에 저기 더 올라가지고 이번 연도 지금 거래일수 얼마 안 남았는데 20년선 위로 올려놓고 끝내면은 진짜 내년부터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뭐 면세점을 철수해서 잘 됐느니 아니면 다시 또 면세점에 재입찰해갖고 들어가서 뭐 잘 됐느니 그 내용을 몰라도 이미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세계 정도 되는 이 기업은 차트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 나올지는 나중에 알아요. 그 나중에 알고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잘 돼서 신세계가 잘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을 해봅시다. 아까 뭐 센트럴시티가 뭐 재개발로 천일고속 동양고속 간 것처럼 센트럴시티는 이쪽 호남선 쪽에 있고 경부선 거기가 개발된다는 건데 어쨌든 주부연부가 다 같이 오르는 거잖아요. 지가가. 그러면은 그 개발 기대가 때문에 올랐다. 나중에 나오겠죠, 뉴스는. 몇 개월 뒤에 나올지 몰라요. 나와가지고 뭐 이제 이제 새로 개발돼서 거기가 뭐 더 부흥이 됐습니다. 뉴스를 보고 딱 차트 보잖아요. 엄청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근데 뭘 알 수 있다? 차트가 저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7, 8년 만에 저런 움직임이 괜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저런 일이 갑자기 나올까요? 갑자기? 아무 일도 없이? 주가가 아무 일도 없이 아무 핑계도 없이 움직이는 주가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핑계가 뭔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기사를 쓰는 기자님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 기자님들이야 팩트 체크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니까 그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자가 아닌 사람이 그거를 뭘 파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식을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서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주식은 미리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 지금 전부 다 수급으로 작용해서 움직인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술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20년선에 딱 걸칠 정도로 올라갔고 월봉에서 8년 만에 저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신세계에 뭔가 거대한 변화가 7, 8년 만에 뭔가 기업 가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일들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5가지, 17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거는 확실합니다. 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뭔지를 알아야 되는 직업은 따로 있다고 했죠. 우리는 뭐가 움직임이 일어나면은 미리 들어가서 수익을 취하면 됩니다. 신세계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자, 오늘 지금 사실 다 마이너스고 코스닥은 지금 거의 약보합 수준이거든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좋고 코스닥 시장이 좋다 보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는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강세예요. 그리고 코스피는 시총 상위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여가지고 크게 뭐 지금 뭐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코스피도 바이오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4.91%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가총액 10위 안에 KB금융이 강보합으로 겨우 매달려 있는 거 빼고는 실질적인 상승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은 원래 바이오 판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른다는 건 바이오가 오르는 거죠. 바이오 플러스 로봇이죠. 그렇죠? 지금 바이오랑 로봇이 판을 치고 있죠. 대부분 다 바이오고요. 5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10위에 로보티즈가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랑 로봇이 오른다는 거죠. 코스닥이 오른다는 거는. 자, 원익홀딩스 보겠습니다. 일단 홀딩스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요즘에 홀딩스, 지주 이런 거 잘 가던데 그런 쪽으로 가는 건가? 우리 생각해 보시면은 코스피에서 메리츠금융지주랑 JB금융지주, JB금융지주는 아직도 가고 있더라고요. 전북은행 있죠, 옛날에. JB금융지주랑 메리츠금융지주가 엄청 뛰다가 그게 어디가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이제 그게 지주회사가 퍼져가지고 나중에 막 두산 이런 거 막 날라갔잖아요. 두산, 아까 뭐 영업무역 홀딩스 이런 거 다 날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홀딩스니까 그 홀딩스 쪽으로도 있겠네. 홀딩스 지주회사 쪽으로도 있죠. 근데 얘는 또 뭐가 붙었냐? 로봇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붙은 거예요? 지주회사랑 원자력이 붙은 거고. 그러니까 센 것들이 두 개가 붙으니까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두산은 원자력, 두산 에너빌리티 있죠? 원자력하고 지주회사 무슨 상법 개정안,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거 주주가치 재고 이거랑 같이 붙어서 가버린 거고 얘는 뭐예요? 얘도 홀딩스니까 지주회사가 오르는 그 부분에다가 로봇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붙어버렸어요, 지금. 이 1991년도에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 목적을 설립되었다. 이 원래 반도체 장비주네요. 그렇죠? 우리 유명한 회사들 많잖아요. 원익 IPS도 있고. 그런 회사들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회사 1위가 원익 IPS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가 투톱이죠. 자, 그래서 반도체 장비 국산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한 조직 신설했고 가스 정제 신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액 7.7%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네요. 98.3% 다 거의 100% 깎여버렸네요. 자,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겨우 했다. 보니까 가스 부분은 특수가스 생산 확대로 매출 증가했는데 반도체 장비 부분이 2025년도 시장 불확실성과 신규 투자 정책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자, 신사업 부분이 있죠. OLED, DDIC 및 로보틱스 사업 개발로 적자가 지속돼 수익성 악화됨. 자, 로보틱스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적자가 나는데 지금 주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뉴스 보겠습니다. 미리 지금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여기다가 해준 거죠. 자, 요즘에 다 그렇잖아요. 클로봇 같은 것도 지금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클로봇도 지금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잖아요. 자, 근데 로봇이라는 게 워낙에 지금 강력한 모멘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젠수당의 로보틱스를 언급하면서 크게 터졌죠. 자, 원익 로보티스, 자회사가 원익 로보티스가 있는데 바로 저거군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왜 지금 로보틱스가 적자가 나는데 저렇게 땡겨와서 해줬나 했더니 로봇이라는 거에다가 이슈에다 점수를 많이 매겨줬고 이 원익 홀딩스가 원래 지금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가 주력 모멘텀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저거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맞죠? 원익 로보티스가 뭐 하나 봤더니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지금 보니까 두 개 다 하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슷하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통 F&B 현장 푸드 앤 베버리지에서 협동 로봇으로 들어가다가 산업용 로봇 현장에도 산업용 로봇 규모가 작아지면서 인간이랑 같이 1대1로 들어가는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핵심 부품과 솔루션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로봇의 손 역할을 하는 그리퍼, 핸드 기술 분야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갖췄다고 대표 제품은 저거네요, 지금. 대표 제품이 알레그로 핸드 V5라는 사람 손에 가까운 정밀한 물체 파지가 가능한 하드웨어 설계로 주목받고 있답니다. 바로 저 부분이었네요. 급등하는 게.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오늘 기분 너무 좋죠.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원익홀딩스 그 게시판에는 수익 인증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지금 뭐 주가 중요한 건 아니죠. 8주밖에 없지만 그렇죠. 지금 이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좋죠. 코스닥은 살짝 플러스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긴 한데 자 24.5% 하루에 그냥 24.5% 딱 먹은 거예요. 뭐 6만 원 돈이지만 6만 원이면 요즘에 그래 밥값 올랐어도 그래도 그렇죠. 9배 갈 수 있네요. 그렇죠. 자, 이걸 못 걸었네. 아우 팔고 나니까 난리네. 뭐 이런 분도 많고요. 자, 지금 작년 8월 달에 3,000원대라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죠. 3,000원대라고요. 자, 작년 8월이면은 지금 딱 1년 뭐 한 몇 개월 정도 흐른 것 같은데 3,000원대에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죠, 지금.
자, 진짜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그쵸, 3,000원, 4,000원이었네요. 3,000원, 4,000원짜리가 지금 38,000원 됐습니다, 여러분들. 10배거가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과거도 아니에요. 지금 1, 2년 전의 차트가 아예 봉이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높이 올라와서 깡통이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과거 이 부분이. 여기가 너무 높으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산을 너무 높이 올라오면은 중턱조차도 낮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오늘도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신고가를 갔고요. 엄청난 크레이지 모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하나 꼬아왔는데, 오늘은 원익홀딩스 커뮤니티에서 꼽은 내용입니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빠밤. 자, 산타님 오시는 중인가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차별적일 수가 있는데, 자, 산타 할아버지가 원래 다 가시잖아요. 근데 뭐 그 누가 궤도라는 분이 뭐 저기를 했더라고, 계산을 했더니 무슨 0점 몇 초마다 그거 뿌려야 된대요. 그 전 세계 다 뿌리려면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골라서 가실 것 같아요. 이 창문이 많은데 어떤 집은 가고 어떤 집은 안 간다. 근데 오늘 산타님이 오신 그곳은 어디다? 원익홀딩스 룸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게시판에 산타님 오시는 중인가요? 하면서 기쁘게 올리셨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 가지신 분들, 다른 룸에 계신 분들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시죠? 왠지 이유를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오늘 국내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AI 거품론 속에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4,100선까지 내어주며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는 그래도 4,100선은 회복해줬습니다. 9시 50분을 기점으로 4,100선 위로 올라섰고요. 낙폭을 조금은 축소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1.41%가량 하락하면서 4,108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 그리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강보합권까지 올라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937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장 초반보다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낙폭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200이 1.87%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대형주단 그 안에서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깊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200은 57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6,300억가량, 기관은 1,7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8,000억가량 사들이면서 그래도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개인의 순매수가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200억가량 사들이면서 지수를 그래도 강보합권까지 끌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매매 방향성을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00억가량 소폭 순매도 중이고요. 기관은 800억가량 매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1,477원까지 올랐습니다. 12월 들어서 원달러
유래 평균 값이 지금 1,470원대로 외환위기 이후로 최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2원가량 올랐습니다. 1,47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이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코스피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죠. 고려아연이 미국에 10조 원 규모의 전략 광물 재련소를 세웁니다. 미국 국방부와 현지 방산 기업들이 2조 원 규모로 재련소 건립에 투자하는데요. 미국에 세워지는 현지 재련소는 안티모니, 게르마늄, 고려아연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략 광물 품목 상단수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요. 공급하는 거점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민간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지분을 보유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선 한미 전략 자원 동맹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일단 한편 미국 국방부가 고려아연 미국 재련소 건설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영풍 측은 이 소식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라면서 반발에 나섰고요. 고려아연의 미국 제철소 건설에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아연 오늘 이 소식에 힘입어서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3%가량 오르고 있고요. 172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풍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0.87%가량 하락 68,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자회사인 신세계푸드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신세계푸드 주가가 장중 19%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회사인 신세계푸드 주식 공개 매수의 건을 승인했습니다. 공개 매수가는 한 주당 48,120원으로 공개 매수 직전 영업이일 12일 종가 기준 20%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이마트는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신세계푸드 유통 주식 전량을 취득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후 신세계푸드를 자진 상장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마트는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신세계푸드의 구조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지배구조 단순화로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개 매수는 오늘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총 22일 동안 진행됩니다. 신세계푸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9%가량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47,775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로 있는 이마트 주가도 함께 강세입니다. 9.49%가량 오르면서 9만 원 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퍼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매출 전망이 기대에 못 미쳤고요. 오라클의 AI 데이터 센터 완공 지연 보도까지 더해지며 AI주의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앞서 블룸버그는 인력과 자재 부족으로 오라클의 오픈 AI용 데이터 센터가 2027년이 아닌 2028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오라클은 이 소식에 대해서 오픈 AI용 데이터 센터 완공 시점 지연은 없다면서 모든 주요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브로드컴의 매출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친 점과 브로드컴 CEO의 AI 부문 마진이 낮다는 발언도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브로드컴 CEO는 향후 18개월 동안 AI 수주 잔액이 730억 달러라고 밝혔는데 이 수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요. AI 칩 매출의 총 마진이 작다고 언급하면서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AI 거품론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3% 넘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만 5,5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6%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2.98%가량 하락,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되돌렸습니다. 여전히 3%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55만 4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AI 인프라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미증시에서도 관련된 원전주들의 낙폭이 깊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3.51%가량 빠지고 있고요. 7만 6,800원 선 지나가면서 7만 7천 원 선도 내려놨습니다.
AI 거품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고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 결과에 대한 경계감이 짙게 작용하면서 코스피는 오늘 전장 대비해서 1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4,100선 위로는 올라와 줬는데요. 여전히 AI 관련주들 위주로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흔들리는 빅테크 이번 주 빅 이슈들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오늘 좀 무중충하네요. 연말인데. 네. 브로드컴이 급락을 하고 오라클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대형 기술주, 원자력 관련주, 전력망 그동안 뭐랄까 많이 올랐던 섹터 이런 네. 종목들이 좀 떨어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분위기를? 일단은 좀 차분하게 다시 네.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네. 오라클과 이제 브로드컴 관련해서인데요. 일단은 오라클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발표가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현지 시각 이제 10일 실적을 발표했는데 특히 이제 9월, 11월 매출이 전보다 14% 증가한 160억 달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2.26 달러로 발표를 했어요. 사실상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시장에서는 적어도 매출이 162억 1천만 달러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버비트는 고사하고 기대를 조금 못 미쳤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과도하게 시장에서는 역시나 네. 우려한 대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일단 해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문제는 최근에 이제 많이 투자하고 있는 AI 신사업, AI 관련한 매출에서 전년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일단 발표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이 시장의 예상치를 현저히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출은 전분기에 35억 달러, 전분기보다 35억 달러 증가한 120달러에 달했는데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37억 달러가 많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해 있지만 내용을 뜯어다 보면 AI 관련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돈은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니까 이거 구조적으로 장사 잘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날보다 주가가 11% 이상 급락을 했어요. 여기다가 문제는 뭐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나마 중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는 데이터 센터만 완공되면 바로 매출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하나로 이제 사실은 시장에 뭐랄까요 좀 설득을 해나가고 있는 포인트인데 여기에 이제 직격탄을 준 뉴스가 나왔는데 텍사스 관련한 데이터 센터 완공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됐다라는 보도가 일단 나왔습니다. 오라클 입장에서는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그런 거 없다. 계약상에 주어진 의무라든지 계약 지원 사항 없다. 잘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반박이 사실은 부족하다라는 게 평가예요. 네. 제대로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고 왜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정시에 2027년에 몇 월에 정확하게 공정표상으로 완공된다라는 확실한 반박을 원했는데 이상 없다라는 포괄적인 반박만 나왔고 네. 완공 시점,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투자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한 반박이 나와서 솔직히 시장에서는 그 반박으로 의구심이 오히려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CDS 프리미엄이 실적 발표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올라가면서 이러다가 역시 만약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AI 관련한 어떤 조기 탈락되는 선수들이 나온다면 역시 오라클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이거는 이것대로 사실 팩트로 받아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걸 하나 놓고 그 다음 날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거품론 또는 오라클의 위기론 이런 것들이 한번 해소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막상 이제 발표를 보니까 브로드컴은 이제 9, 11월 전년 매출이 1년 전보다 28% 증가한 18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매출이 28% 늘었습니다. 네. 순이익은 무려 1년 전보다 97%가 늘어난 4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는데 없다라고 끝나야 되는데 실적 발표에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CFO나 CEO들의 몇 마디 말이 일단 시장에서 화를 불렀는데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AI 관련한 매출이 BAI 매출보다 사실상
총 마진이 적다. 많이 팔고는 있는데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해서 뭐야 그럼 AI 관련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새로운 날개로 장착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빈소리였어라고 하는 의구심을 자아냈고요. 네. 그다음이 2026년도 회계년도에 AI 매출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바로 며칠 있으면 2026년이에요. 바로 며칠 있으면 다가올 내년도 1분기 매출 관련한 전망치를 못 냈다라는 거는 굉장히 찝찝하죠. 극도의 혼란상입니다. 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해서 브로드컴이 11% 역시 급락하면서 연 이틀 주요하게 시장에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던 기업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이 둘을 저는 근데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클은 실제로 시장 기대보다 하회했고요. 네. 내용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한 지연이 만약에 일정 부분이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거는 매출 회복에 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위기로, 팩트는 팩트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반면에 브로드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좀. 매출이 좋았어요. 실적 문제가 없어요. 다만 내년도 회계 전망치를 내놓지 않은 것은 조금 찝찝한 감이 있습니다만 11%의 급락을 만들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라는 너무 거예요. 과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매출과 지금 순이익 관련해서는 무려 97%니까 사실상 100% 이상 늘었거든요. 네. 뭐 내년 전망을 왜 안 내놨어라고 하면 뭐 다소간에 사실 이제 주 고객인 뭐 오픈AI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업계 얽히고 설킨 얘기들이 아직 미확정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혼돈상이 좀 있습니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2, 3%의 하락 정도면 족하는데 11%의 하락은 과도했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AI 거품론에 기대서 이번에 이 정도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과감하게 숏 배팅을 통해서 승부를 보려고 했던 세력들에게 사실은 먹잇감을 던져줬고 네. 시장이 숏 배팅에 부하 내동하면서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평가거든요. 문제는 근데 이제 저의 이런 평가가 맞으려면 오늘부터 이어지는 미국장에서 되돌림이 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돌림 정도를 적어도 하락폭의 반 정도는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날의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걸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로 인한 시장에서의 어떤 그 과도한 걱정을 조금 해소하면서 다음에 이어질 이제 다른 실적 발표나 이번 주간의 어떤 전망들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위기는 이렇게 분석하지만 브로드컴은 좀 과했다. 되돌리는 모습을 좀 기대할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이제 AI 관련주들 투자의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확 들어요. 이제는 뭐 네. 단순하게 뭐 아직은 거품이 아니야, 아직은 좋아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개별 기업마다 투자가 과한지 수익은 괜찮은지 전년 대비해서 어떤지 네. 또는 뭐 미래 전망이 어떤지 각 기업마다 얽히고 설킨 부분에 관해서까지 전망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1차 함수가 아니라 네. 거의 뭐 미분 수준으로 3차 함수 수준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털끝 하나 건드려도 뭔가 막 이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은 어렵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주에 너무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맞습니다. 발표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7일이면 우리나라로 18일 목요일 새벽 발표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드컴 관련해서 오늘 밤에 다시 어느 정도의 이 회복세를 보이느냐를 일단 시장 분위기로 보고 이 그라운드 내에서 이제 17일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87억 달러는 훨씬 웃도는 127억 달러 127억 2천만 달러 이상 정도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컨센이에요. 특히 이제 도이치방크 같은 여러 개의 전망은 그거보다 더 큰 전망, 128억 달러는 그 이상 네. 전망을 내기도 합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시장이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대를 시장의 기대가 작은 것도 못 맞춰서 지금 우리가 투심이 위축됐는데 이렇게 큰 기대가 있다라는 걸 네, 전제하고 이걸 놓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크니까 요거만큼 못했을 때 역시 또 네. 이렇게 해석할 건지 아니야.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좋게라고 해석할지 또 기대가 큰데 만약에 그걸 오버했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그 큰 기대까지도 더 오버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핵심인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이 투심의 회복세를 놓고 해석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오늘 장이. 이 오늘부터 올라가는 장 끝에 마이크론이 이제 마침표를 찍어주는 그런 어떤 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번 주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어쨌거나 시장이 이렇게 높은 기대로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매출이 늘었다는 게 이제
는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특히 이제 마이크론도 사실 HBM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거보다는 못 미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도 사실상 물량이 매진이 됐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매진된 내역, 그다음에 내년도 물량까지도 이제 호조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지금 D램 가격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었을 때에 비하면 이미 3배가 올랐고 그 수준에서 다시 또 50%가 올라가면서 불운하게 값진 상황인데 네. 여기 관련해서도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또 20% 이상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낙관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때 마이크론 관련해서는 예상치를 오히려 크게 웃돌 수 있다라는 전망을 현재 해보고요. 네. 이것까지 된다면 이제 당분간은 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연말까지는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의구심을 좀 시장의 AI 거품에 대한 의구심을 좀 싹 지우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문제는 사실은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의 이 하락 장세가 이번 주 우리 증시 삼성이나 하이닉스 좀 누르는 모양새 또 전방위적으로 AI 관련주를 누르는 전망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호실적을 크게 내놓는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도 크게 자극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야말로 산타랠리의 어떤 모멘텀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 섞인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팍스 실리카 네. 요 단어가 좀 들립니다. 네. 미국이 AI 모르게 친구들 교류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 준비가 된 걸로 보입니다만 좀 보안을 지키다가 이제 깜짝 발표가 됐는데요. 11일에 이제 미국 국무부 주도로 한국, 일본 등 8개국, 미국까지 합치면 총 9개국입니다. 네. 9개국이 이제 협력하는 뭐 국제 기구까지는 아닙니다만 새로운 협력체가 출범을 했어요. 협력체 이름이 팍스 실리카입니다. 팍스는 뭐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라틴어로 얘기하면 평화, 번영 뭐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시절. 예. 근데 실리카는 이제 반도체의 원료인 우리 실리콘의 합성물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협력 협의체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맹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호주까지 합쳐서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모였는데요. 당연히 모인 목적은 뭐 티는 내지 않습니다만 대중국 견제입니다. 네. 관련한 팩트시트를 내기도 했고 선언서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중국이다. 대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는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언문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써 있어요. 미국의 뭐 경제 안보를 지킨다. 그래서 강압적 의존을 줄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과잉 생산, 비시장적 조치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강압적 의존, 비시장적 조치, 과잉 생산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할 때 늘 쓰는 용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공식적이진 않습니다만 그냥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결론은 중국이 현재 AI라든지 신기술 모멘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견제를 뿌리치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전히 미국의 국익이라든지 이 동맹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거나 견제에 관한 틀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동맹 8개 나라를 묶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제 중국의 견제 또는 성장이 예상될 수 있는 분야가 뭐냐면 양자, 우주항공 이 분야까지도 넓힐 수 있다라고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우리의 주력 섹터까지도 계속 미국과 어쨌거나 지정학적,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상황이 판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측면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론가님 저희 12월이 2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년 1월에 뭔가 최초로 AI 법규 시행 국가가 될 예정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 나와요. 근데 정부가 AI 강국 밀어주니까 막 엄청나게 타이트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업계에서 조금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AI 지금 패러다임 대시프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기술이 먼저 진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라든지 법규에 대한 제한 사항이 이제 후행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어떤 이런 제도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항상 유럽이 먼저입니다. 유럽 특유의 문화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미 AI 관련한 규제 법률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럽 법률의 발효 시점은 8월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도 뒤늦게 AI 관련한 기본법 등등등을 만들었는데
이 시행일이 지금 1월이란 말이에요. 더 먼저? 어찌 보면 법률 제정은 1호가 아닙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한 규제가 처음으로 발효되는 국가 1호의 타이틀을 우리가 얻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시행 국가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측면도 있고 물론 좀 우려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AI 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엄밀히 보면 이제 막 투자되고 네. 기술이 막 시작되고 네. 아직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본격적으로 AI 시대에 그러니까 도래 내지는 우리의 기술적인 어떤 발전이 손에 잡힌 것도 아닌데 자칫 산업에 싹이 트기도 전에 규제나 제재가 먼저 들어옴으로써 네, 네. 어쩌면 발전에 역행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법률이 1월에 발효 예정인데 법률이 만들어지면 하위 시행령 입법 예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행위 의무들이 나타나는데 네. 이 시행령 입법 예고가 늦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시행령과 그 시행령 하위 규정들을 딱 보고 업계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예, 너무 짧네요. 그렇다 보니까 업계 지금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규를 잘 모른다. 모르고 준비가 안 됐다는 게 그렇죠. 과반 이상의 네, 현재 네. 스타트업들이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불확실적인 이런 규제를 직접적으로 맞느니 규제가 아직은 덜하거나 당국의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형식으로 입법이 되고 있는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스타트업의 본거지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하는 소리까지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시행 시기나 내용 또는 준비에 관한 절차가 지금 다시 좀 신중하게 접근돼야 된다라는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아니길 바라겠지만 예전 같은 정부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은 정부가 관심 안 두는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브로드컴발 AI 거품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빠졌습니다. 브로드컴은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진에 대한 우려가 이제 급락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시장은 올해 이번 연말에 산타 랠리가 올 것인지 아니면 사탄 랠리가 올 것인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하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반도체 투톱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이 AMD의 칩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오늘 KB증권에서도 반도체주가 내년에 매출이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이제는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메가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토지 자산주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최근 강남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이슈로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우선 오늘 거래 재개를 한 동양고속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영등포의 타임스퀘어를 보유한 경방도 오늘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종목은 우주항공주입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의 IPO 추진 기대감으로 국내에서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주 발사체를 매년 한 번씩 발사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진다고 발언한 점도 우주항공주의 투심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종목이 대마초 관련주인데요. 오늘 대마초 관련주가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마약 분류 체계에서 대마초를 1급 물질에서 3급 물질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내일쯤 서명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타이레놀과 대마초가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는 건데
건데요. 이에 대해 오늘 국내에서도 대마초 관련주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와 암호화폐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원전주는 이제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 호재성 이슈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한전기술이 체코 두쿠바니 원전 5, 6호기 약 1조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암호화폐 관련주도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에서 밀려나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주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알테오젠 흐린 뒤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할로자임이 제조 특허 무효 청구 소송을 낸 이후에 이제 주가가 4%대 낙폭을 기록했었죠.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사업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S51 오늘 하나증권에서 역시나 내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대폭 상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자 목표가도 상향을 조정했고요. 이에 대해 오늘 주가도 맑음입니다. 오늘 세카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이제 전자빔 원전 기술을 보유한 희소 기업이라고 평가하자 주가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보시죠. 우선 오늘 고려아연이 10조 원 규모의 미국 재련소 건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강한 햇살 받아가고 있고요.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가 자발적 상패를 위한 공개 매수를 시행한다는 소식 속에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15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스닥 상승 전환됐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투자 전략 저희가 또 잘 챙겨서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